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미국의 공급망 강화 전략 주요 내용 및 전망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8일에 미국 백악관에서 핵심 분야의 공급망 점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그 보고서의 내용을 점검하고자 마련을 했고요. 먼저 핵심 산업 공급망 강화 전략의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요. 또 그 산업 중에서 또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도체 분야와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연사께서 발표를 하시고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손들기, 그 줌 보시면 하단에 손들기가 있습니다. 그 손들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말하기를 허용을 해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Q&A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상지원센터의 재현정입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마 이 공급망 보고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 왔고요. 사실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대부분의 이 요약본 정도는 읽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 보고서는 한 250페이지가 되고요. 이 250페이지를 전부 다 읽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이제 요약만 읽으셔도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공급망 보고서를 통해서 뭘 하려는지, 왜 이 공급망 보고서를 쓰게 됐는지 정도는 아마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들으시는 분 중에는 앞에 요약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망이라는 게 참 이게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화두였고요. 작년, 올해는 진짜 이 단어가 정말 여기저기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 이 공급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행정명령을 통해서 공급망 점검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짚어보면요. 일단 미중의 경쟁이 지속되어 왔고 그래서 몇 년째 지속되어 오고 계속 이게 격화되면서 사실 공급망 얘기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미중 디커플링 이건 이제 흔하게 나오는 말들인데요. 이런 공급망의 변화를 계속 이제 저희가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 작년에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공급망 교란이라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사실 물자가 원활하게 수출이 되지 않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의약품 같은 게 의료기기 그리고 어떤 의료 장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 않아서 나라들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급망 교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저희가 경험하던 차에 사실 이래저래 그 기상이변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시카고에서 또 기상이변이 있어서 또 좀 문제가 있었고요. 반도체 제조 공정 쪽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어떤 기상이변들이 있으면서 또 조금 아주 큰 단위는 아니지만 또 작은 단위로 공급망이 교란되는 모습을 봤었고요. 자, 이런 어떤 그 지정학적인 경쟁이랑 그리고 보건 위기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 공급망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우리 생활에까지도 이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지난 한 2,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글을 보시면 사실 미국의 공급망 보고서에서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아주 그 촘촘하게 얽혀 있는 공급망에서 어떤 한 지점에서의 문제가, 페일리어가 미국의 어떤 안보라든지 일자리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일상 생활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런 배경하에 그 공급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자, 이 공급망은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디지털화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환경이라는 말을 빼놓고선 저희가 어떤 얘기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이것도 이제 대세고 특히나 미국은 이 디지털과 기후 변화에서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디지털과 기후변화라는 큰 화두 속에서 미국이 느끼는 거는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또 공급망의 회복력이 강화가 되어야 미국의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또 경제 안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기술 패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 보고서 이런 말들이 써 있고요. 그래서 미국한테는 지금 공급망의 문제라는 게 단지 어떤 산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패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계속 강조해 왔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급망 점검은 사실은 뭐 아마 산업 전반에 대해서 특히 안보와 관련된 이런 산업에서는 공급망 점검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제일 핵심적으로 이제 4대 품목을 선정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이 4대 품목인가라는 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이제 보시면 사실은 금방 아마 뭐 이해는 가실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품목들인지.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시대의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고요. 아시다시피 전자, IT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많이 쓰이면서 이 반도체 수요 산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래를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을 선도하게 되는 그 핵심 산업이 핵심 분야고요. 그렇다 보니 미국은 이 반도체 분야에서 자기의 어떤 그 우위를 확고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을 들여다보니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90년도에 37%나 됐는데 현재는 이제 이 12%로 굉장히 생산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자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참 그 재밌는 건 이 반도체 부분은 미국의 반도체 협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협회에서 아주 그 보고서를 많이 써냈는데요. 한 4, 5년 전에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미국과 그다음 그 다른 나라들의 어떤 반도체 공급망이 굉장히 최적화돼 있고 이 반도체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불과 4, 5년 전에. 근데 이제는 이 코로나와 중국, 미중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얻은 경험에 따르면 이 지금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어디에 그 의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파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수요 산업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반도체 생태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한 4, 5년 만에.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첫 번째로 꼽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는 사실은 그 배터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사실 배터리는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친환경 자동차 EV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한 뭐 100년 만에 혁명적 패러다임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변화 속에서 미국은 사실 이 자동차 산업을 좀 그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도 미국은 원래 자동차가 상당히 강했고 자동차 산업이 아주 주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그 경쟁력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좀 밀리는 그 세월을 보내다가 사실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미국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이제 미국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그 EV 배터리가 이제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텐데 글로벌리 정말 많은 수요가 증가하는데 미국 내에서 증가할 수 있는 그 여력은 크지 않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부분도 미국이 빨리 이거를 잘 이제 우리가 제조 시설도 이제 좀 확충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강물로 가는데 뭐 저희가 히토르라고 부릅니다만 핵심 강물은 사실 바로 그 위에 있는 배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뭐 여기에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비행기, 방위산업, 제조업 전반에 필요한 핵심 강물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사실 그 지금 그 미국의 공급망 보고서에서 배터리 부분을 보시면요. 아주 많은 분량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강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자동차 산업에서 앞서 나가려면 배터리가 중요한데 이 배터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광물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하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서도 진단을 보시면 정말 그 2040년까지 리튬 수요는 뭐 4,000%가 증가하고 또 그라파이트도 2,500% 증가. 뭐 이 퍼센트로 나타내기는 참 어려울 정도의 이 폭발적인 증가인데요.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문제는
이러한 핵심 광물이 중국이 채굴 능력이 전 세계 5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나 정제 같은 경우는 뭐 85% 차지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핵심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미국에 대해서는 뭐 국가 안보 위협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핵심 광물이 세 번째로 꼽힌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엔 사실 그 앞에 부분이랑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의약품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게 국내 제반 시설이 없으면 문제가 정말 커질 수 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 보건산업 회복력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그 국내적으로 제약회사, 그러니까 제약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아마도 신약 개발에 이제 초점을 두다 보니 좀 가격이 저렴하고 수익성이 높지 않은 복제약품과 원료 의약품은 계속해서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 부족 현상이 하루 뭐 이틀의 일은 아닌 것 같고 부족 현상이 지속됐었고요. 근데 이런 이제 복제약품과 원료 의약품이 주로 중국과 인도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이번에 이제 이 공급망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미국 내에서 중국산과 인도산이 얼마만큼 지금 통용되고 있는지조차 사실은 통계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통계도 만들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를 잘 점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대 품목이 왜 이제 선택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미국에서 공급망 취약성에 대해서 원인은 이제 5가지로 보고 있는데, 뭐 주로 이제 제조업 시설이 부족하다. 또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다.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많이 듣던 소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꼽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기업들이 모든 기업 활동을 효율성과 어떻게 보면 비용을 어떻게 감소할 것인가 이 부분을 추구를 했다면 사실은 이제는 안보와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너무 우리가 이제 근시안적으로 단기 이익만 추구했다는 걸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건 좀 아이러니한 건데 이 동맹국가 경쟁국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산업 정책을 펼쳐왔다. 그래서 미국이 뒤처졌다.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그러면서 한국도 예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소싱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감소를 위해서 찾다 보니 소수 국가의 주요 공급망이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뭐 대만에 반도체가 집중돼 있고 중국의 배터리용 뭐 셀 제조 능력이 뭐 집중돼 있다. 뭐 이런 예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국제 공조가 또 그 공급망이라는 게 이제 글로벌한 거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했다, 제한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공급망 취약성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에 제언을 하는데요. 제언이 6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엔 이 6개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런 것들의 이제 제조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반도체 제조 및 R&D에 투자를 하는데 의회가 이것들을 승인해주고 특히나 자금 지원에 있어서 의회가 빨리 이거를 승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지금 제조 인센티브 법안은 통과를 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펀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은 국가가 나서서 이제 그 제조업 시설을 확충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뭐 보조금이 됐건 이게 지원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돼 있고요. 참 재미있는 게 지금 거기 보시면 국방물장 생산법 굉장히 저는 생소한데 이런 뭐 법까지 나옵니다. 이제 이걸 찾아보니 이게 아마 한국 전쟁 때 생긴 법이고요. 아주 국가 비상 상황에 정부가 산업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법까지 언급이 되면서 핵심 산업의 생산 능력을 증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지를, 그러니까 이러한 레커멘데이션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좀 저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인데 이 핵심 광물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광물이 사실은 있는 나라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핵심 광물 채굴 및 가공에 대해서 어떤 표준을 신설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광물을 채굴하고 가공할 때 인권을 유린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훼손한다든지 뭐 노동자의 어떤 그런 권익을 보호를 안 하면 이제 이런 걸 문제를 삼겠다는 거죠. 이 모든 걸 다 지켜가면서 채굴 및 가공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걸 어떻게 보면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다른 나라에까지 이거를 이제 표준을 삼아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EU가 하고 있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랑 상당히 맥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의약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산인지 인도산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약품 원료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해서 투명성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정부가 이제 뭐 구매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이제 굉장히 확대시키는 내용인데 이미 여러분 바이 아메리칸 액트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미국산 이런 핵심 제품을 구매하는데 연방 정부가 이런 걸 구매할 도록 장려를 하겠다라는 거고 심지어 과학 분야나 기후 분야에 이제 R&D에 투자할 때 연방 정부가 지원할 때는 국내 생산 요건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강물 같은 거나 원자재는 이제 비축을 좀 잘해 놓자는 거죠. 위기에 대비해서 이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비축을 많이 해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통상이랑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내에 트레이드 스트라이크 포스라는 걸 설치하자는데 뭐 이걸 제가 어떻게 한국말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무역 기동대라고 해야 될지 이런 트레이드 스트라이크 포스를 설치를 해서 미국 공급망을 약화시키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조치를 제안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USTR은 지금까지 미국 기업을 차별화하는 어떤 조치들 미국 기업들한테 이제 이게 해가 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적발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해왔죠. 근데 이걸 훨씬 더 지금 넓혀서 미국 공급망을 약화시키는 무역 관행들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관행이 여기에 속하게 될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트레이드 스트라이크 포스가 어떤 식으로 업무가 범위가 정해지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게 이행해 나갈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디뮴이라고 이제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연구 자석의 2, 3위조 조사 개시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2, 3위조를 남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던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다시 2, 3위조 카드를 내놓아서 이번 이 공급망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남은 이제 다섯 번째는 뭐 그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는 동맹국이나 우방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 뭐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그 공급망 교란 그리고 수요 공급의 어떤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망 교란 대책반을 설치하는 제언이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단기 공급망 취약성 점검을 위해서 데이터 허브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제언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공급망 전략을 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거는 국가가 만든 건 아니고 기업의 활동들이 모여서 그 기업들이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고 저비용 그리고 특화하고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만들어진 그냥 생태계가 공급망입니다. 이게 평화로운 시대에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위기가 터지니 이게 공급망 자체가 갑자기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이 회복력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좀 셀프 리라이언스 자급자족하는 분위기로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적인 측면, 공급망이 국가 안보랑 직결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논거로 해서 사실은 지금 상당히 국가의 경제 개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이 공급망 보고서도 쓰여져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의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가의 많은 규제와 정부 보조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립경제, 보호주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산업정책이 사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2012년에 이코노미스트에 나왔던 특별호의 그림입니다. 그때는 서구 경제가 중국이나 어떤 이렇게 신흥개동국의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을 비판하는 글에서 나온 그림인데 이걸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2021년 지금 현재 미국이나 EU가 오히려 산업정책을 부활하는 그런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뭐 평가가 갈리겠습니다만 좀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이나 이제 싱크탱크는 이미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 공급망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이 공급망의 회복이라는 게 사실은 자급자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내 공급망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훨씬 더 회복력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글로벌한 게 안정화된 거지 국내에서 하면 더 취약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이 이렇게 프로텍션과 서브시디로 가면 이거는 당연히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데로 퍼진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험성을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마틴 wol프가 아주 뭐 엊그저께 이제 쓴 글인데 여기서도 미국의 어떤 이런 그 프로텍셔니즘으로 가는 이 기조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텍셔니즘은 결국은 생산자를 위해서 소비자한테 부담을 주는 거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토는 아주 진보적인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제목이 이 미국의 산업 정책이 부활한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이거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의 그 연구원이 한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엊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국내에서도 외부에서도 미국의 어떤 그 공급망 전략에서 비롯되는 산업 정책 그리고 국가의 경제 개입에 대해서는 벌써 경고성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현정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전문연구원님께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과 이제 전망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산업연구원의 김양팽이라고 합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을 담당하고 있고, 이번에 공급망 행정명령에 관해서 이제 그 조사 보고서 분야에서 반도체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재현정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내용 말씀해 주셨고, 반도체도 그 큰 맥락 속에서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그 이제 미국이 그렇게 공급망 강화 전략을 펼치기에까지 어떠한 이제 흐름이 있었는지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조금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내용 확인 다음에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아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반도체는 처음에 미국에서 개발이 되었죠. 1950년도 초반에 이제 트랜지스터란 물건이 생겨났고, 그 트랜지스터가 직접 되면서 그걸 모아서 집적으로 IC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당장 하나의 기업이 그 반도체를 전부 설계에서부터 제조까지 다 진행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점점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에 관해서 재현정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한 기업이 하던 그런 일들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 공장들 그게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과정들이 다른 국가로 이제 번져나가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TI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들다가 이제 그 제조 장비도 따로 없었겠죠. 그 부분이 제조 장비가 따로 나오기 시작하고 여전히 미국이 이 제조 장비에 강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반도체 설계를 위한 툴이 나왔고요. 그 툴로 인해서 이제 팹리스라는 반도체 설계만 하는 기업이 생겼고 그 설계만 하는 기업의 요구에 맞춰서 반도체 제조만 하는 또 기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국제 분업이 시작이 됩니다. 1970년대까지는 미국이 모든 걸 다 관리를 했었고요. 80년대 이렇게 분업이 시작이 되면서 파운드리 분야가 여러분 아시는 그 TSMC 대표 기업이죠. 대만이 담당을 하게 되고 IDM 분야에서는 여전히 반도체를 전부 다 만드는 기업인데 미국에 이어서 일본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면서 상당히 이제 접점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이때쯤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미국, 일본, 그리고 말씀드린 대만, 그리고 독일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서 이 시기에는 많은 국가들이 반도체 제조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 파운드리가 대만에서 발달을 했는데, 파운드리의 그 TSMC 그리고 UMC 나머지 기업들의 자금줄입니다. 물론 대만 정부가 제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화교들이 파운드리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결국 그 파운드리에서 제조한 웨이퍼를 다시 후가공, 즉 테스트하고 그리고 포장하는 그런 분야가 중국, 아시아 지역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물론 자세히 보시는 분은 잘 없겠지만은 반도체 패키지를 보면 가끔 메드 인 말레이시아 뭐 그런 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패키징이나 다 이전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가 분화가 되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초창기에 미국이 전부 담당했던 반도체 산업이 점차 줄어들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이죠. 최근에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는 12%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다.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이제 국가별로 다시 표시를 해보면은 설계 부분, 이 부분은 여전히 미국이 강세를 두고 있고 파운드리 부분 그리고 구공정은 대만과 중국으로 나뉘어집니다. 장비 소재는 이제 미국 그리고 일본, 유럽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IDM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 부분은 뭐 인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아직 강세를 띠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IDM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고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3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는 미국이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생산 부분, 파운드리나 후공정이 미국이 약세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이번 보고서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게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표입니다. 미국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55%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세계 시장 1위, 그리고 한국은 지금 20% 가까이 차지하면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팹리스 분야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전에 반도체 이런 통계 매출을 잡을 때 파운드리는 이 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파운드리는 팹리스에서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사 브랜드가 없고 그들의 매출은 사실상 팹리스들이 자기 매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중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매출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TSMC가 워낙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주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직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왜 지금 미국이 공급망 점검을 했느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은 반도체 제조에 원래 지금도 반도체 강국이고 예전에 반도체 생산 강국이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가지고 돈 벌려는 생각이 아직도 뭐 크게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다만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가장 자신 있게 하는 자동차 생산이 중단을 했죠. 공장들이 멈추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원인을 찾다 보니 반도체 부족이었고 자, 그럼 우리가 예전에 잘하던 반도체를 왜 지금은 못할까? 다시 그것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흐름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 흐름을 다 아실 테니까 지금 뭐 시간도 있고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러한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거기에 정말 설상가상이죠. 자연재해, 그러니까 미국에 한파가 있었고 대만의 가뭄이 아직도 크게 해소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의 가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TSMC의 공장 가동이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부족 현상이 더 오래 지속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용 반도체 제조 기업인 르네사스에서도 불이 나서 3개월 정도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자동차용 반도체가 아직도 부족하고 그 부족 사태는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그리고 자동차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이런 국가들이 먼저 나서기 시작했죠. TSMC 등지에 가서 반도체 생산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뭐 그렇다고 TSMC가 당장 늘릴 수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 부분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유럽은 현재 6% 수준인 반도체 자금률을 20%까지 올린다.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전부터 아시다시피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이후에 여전히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견제에 의해서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움직임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이어서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일본도 반도체 제조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한 상황으로 변했었는데 이번 사태 이후에 뭐 TSMC와 협력해서 연구개발 시설을 짓고 그리고 생산 라인을 건설한다. 또 지난번 이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 협력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발표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2020년도 매출을 보시면은 미국 기업들이 사실상 대부분 상위 기업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번 더 보시면은 기업의 형태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좀 전에 이제 미국의 IDM이 역시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IDM 기업들 이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는 미국에 대표하는 기업, 반도체 대표 기업이 팹리스로 상당히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파운드리가 지금 세계 반도체 그 시장에서 매출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파운드리의 매출은 사실 팹리스들이 자기의 매출을 이미 발표를 한 그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브랜드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매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워낙 이렇게 큰 규모로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 이제 그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죠. 근데 재밌는 부분 또 하나는 이 파운드리 TSMC가 세계 시장의 55%, 60%에 가까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초독점 기업으로서 이 매출이 다른 파운드리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그 정도의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기업들의 매출은 그럼 얼마나 나올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TSMC가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업인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18% 규모입니다. 적어도 한 3배 정도 규모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18%가 또 순수 파운드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발주하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외부로부터 수주받는 내용을 보면은 세계 시장 점유율의 10% 미만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2위인 기업이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미국 기업이고 3위 다시 대만. 여기 지금 11개 기업, 11개 기업인데 그 중에서 대만 기업이 둘, 셋, 넷. 예,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여기서 파운드리에서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밖에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IDM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자사의 브랜드를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 많은 팹리스들이 설계한 제품은 그럼 어디서 생산하냐 이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IDM으로 반도체 산업은 시작했다. 팹리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파운드리가 바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 IDM에 주문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바뀐 상황에서 이제 파운드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미국에는 파운드리가 없고 그리고 좀 전에 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의 지금 반도체
생산은 세계 시장 점유율 12%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생산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 부분이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인식, 반도체에 대한 인식은 이제 뭐 예전부터 상당히 미국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미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가 주요 품목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돌려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글로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 그걸 활용하는 게 수익성도 높고 효율도 높으니까 당연히 이제 움직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대대적인 움직임을 보인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산업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동차가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안 돼라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 반도체의 공급망을 다시 점검을 하고 반도체 제조 기반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보고서에서 각 그 공급망 부분, 이게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으로 보시는 게 빠를 텐데, 반도체 제조 공정은 설계 공정, 그리고 제조 공정, 그리고 이제 그 산업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후방 산업,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계 부분이 제일 부가가치가 높고, 그리고 반도체 제조 공장 자체가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사실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도 나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도체 제조 공장이 미국에서 전부 다 대만이나 중국 이렇게 넘어가게 됐던 건데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기는 했죠. 반도체 공장만큼 깨끗한 공장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도 미국이 다시 반도체 제조를 되돌려 오려고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여전히 그 설계 부분은 미국이 경쟁력이 높다. 앞서서 제가 시장 점유율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 제조 공정, 그중에서 전공정, 후공정은 취약한 부분이다. 즉 제조로 인한 시장 점유율이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그 부분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취약하다라고 당연히 진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분야 같은 경우도 소재를 처음에 미국에서 반도체가 개발이 됐을 때는 미국 기업이 당연히 소재도 만들었겠지만은 그게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 기업들이 소재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다각화 과학 기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은 오히려 소재 분야에도 이제 조금 경쟁력이 낮아졌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제조 장비 분야는 여전히 이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좀 전에 앞에 그림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조 장비 분야에서 유럽이 언급이 됐었죠. 그 언급된 국가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에 있는 ASML사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 있는 ASML사가 만드는 노광기에 들어가는 핵심 그 부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품은 또 미국에서 미국 기업이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장비 분야는 여전히 경쟁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이 약한 부분은 결국 제조 분야라는 결론을 본 보고서에서 내고 있고 그 내용은 사실상 새롭지가 않았던 게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 달 이내에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SAI랑 그리고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냅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너무 어렵고 외국에서 많은 투자를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정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제조 시장 점유율 12%. 사실 그 12%는 이미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나왔던 수치인데 이번에 또 그대로 인용을 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반도체 분야는 전체적으로 그런 반도체 산업협회 그리고 주변에서 나왔던 보고서들의
그냥 짜집기 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상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는 게 뭐 전체적인 그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예,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혈안을 진단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현안을 진단 후에 7가지 권고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 권고안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나왔던 부분인데, 첫 번째가 이제 동맹국가의 파트너 협약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금 펀딩. 자금 펀딩 부분은 제시장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은 여기에서 언급되는 500달러가 지난번에 이제 미국이 인프라를 조성을 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500억 달러를 할애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억 달러와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다시 500억 달러를 새로 펀딩을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보고서에서는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같은 금액이니까 같은 내용이 아닐까라고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으로 반도체 제조 생태계 강화 분야를 얘기를 하는데, 제조 생태계 강화는 결국 제조업 강화로 이어지고 이제 그 제조업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초점이 되는데, 특이하게도 수요산업 촉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어디선가는 팔아줘야 되니까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산업도 촉진하자라는 내용이 특이하게 반도체 제조 생태계 강화하는 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의 반도체 그 기업들의 규모를 조사를 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일부 대기업들 빼고는 다 중견 중소기업이다. 뭐 퍼센테이지가 80%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중견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그런 중소기업들을 보호를 하고 뭐 유망 중소기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력 쪽도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이 반도체 인력이 지금 외국인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이민법을 강화를 했을 때 반도체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력과 어떻게 합쳐질 수 있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우리나라도 반도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또 다른 상황에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이한 게 그렇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외국 노동자들의 많이 의존을 받고 있다. 물론 이제 그냥 일반 제조업 노동자들이 아니고 고급 기술을 가진 그런 기술자들 수준입니다만은 그런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 부분이 또 다시 강조를 되고 있었고, 앞부분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는데 뭐 크게는 그 동맹국 파트너와의 협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드밴티지 그 패키징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기존의 패키징보다는 패키징이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그 구공정,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구공정의 패키징의 장비 그리고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보고서를 통해서 뭐 동맹국가의 강화 그리고 공급망 안정성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한미 협력이 얘기가 될 것이고,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 협력을 하기로 우리도 얘기를 했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반도체 부분입니다만은 보고 반도체 부분에서는 그럼 미국과 어떤 부분이 협력을 가능할까, 나름 이제 추려본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기술력이 우수하고, 그리고 그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술, 그게 우리나라가 강점을 두고 있으니까 미국과 협력을 해서 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기술력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뭐 미국도 협력이라는 게 상호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유력한 부분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내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신흥기술 개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요 산업을 강화를 해서 수요 산업을 키워서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그만큼 이제 또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도
팔릴 수 있게 하겠다. 사실 이 부분은 앞뒤 계산이 상당히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는데 미국이 저렇게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 일본도 투자를 한다, 유럽도 투자를 한다. 자, 저렇게 많은 국가들이 반도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지으면은 그럼 반도체 공급 과잉이 오지 않느냐라는 당연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정책이란 건 계획이기 때문에 저게 정말 몇 퍼센트 집행되느냐 그까지 보고 난 뒤에 얘기할 부분이다라고 이제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수요를 창출을 시키자는 거죠.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수요를 창출시키면 당연히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계산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말씀드린 첨단 패키징, 후공정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IDM이 강합니다. IDM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제조를 많이 하고 기술력이 쌓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제조 장비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제조 장비 기업들이 소규모지만은 글로벌 수요처,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기술력이 어느 정도 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후공정 제조 장비 업체들과 미국과 충분히 R&D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품목은 약간 뜬금없는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반도체를 얘기하면서 인쇄회로 기판이 왜 나왔는지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만은 인쇄회로 기판이랑 포토레지스트랑 반도체 만드는 부분에서는 좀 연관성이 없는데 일단 차세대 전자제품 아마 앞에서 얘기한 그런 주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부품 그렇게 생각해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쇄기판 제조 그 기술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많이 뒤처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정도 기술은 우리나라에 아직은 있을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협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등의 얘기인데 오늘 주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은 그러니까 이런 그 보고서를 발표한 것들이 이런 흐름들에 다 있는 거죠. 중국이 너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공급망. 그 공급망이 이제 대만이나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에 너무 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되돌려야 한다.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산업 개발을 위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앞서서 우리가 미국과 협력하는 방법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여러 가지 기술 패권 전쟁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가끔 우리나라는 이 뭐라 해야 되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해야 되나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위태한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60% 이상 수입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여전히 제공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위태해지는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60%를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를 못 만들게 되면은 뭐 중국의 전자산업 그 전자기기 제품 생산이 당장 어려워지고 미국도 그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서 미국의 첨단 산업 발전이 당장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가 두 강대국 간의 사이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기보다는 충분히 그 사이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보여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는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뭐 발표까지는 아니었죠.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다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보고서 후속으로 이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게 나와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반도체 제조업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변함이 없는
생각 같은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진행이 될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란 건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거기에 호응을 할 것인가. 당장 그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조금 형태로 지급은 못할 겁니다.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인프라 지원이나 세제 혜택 정도 그걸 이제 많은 기업들한테 풀겠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기업이 그 수익이 그만큼 창출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당장 기업들은 판단을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계획대로 그렇게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공급 과잉이 올 텐데 과연 일반 민간 기업이 그 공급 과잉을 감당을 할 것인가? 그건 당장 기업 손실이 발생하고 투자금을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뭐 누가 생각해도 알 수 있는데 과연 기업이 그렇게 움직일 것인가? 그 부분들이 이제 의문시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인가 기회가 될 것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수요 산업도 저렇게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우리 반도체를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평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연구원님께서 배터리 산업 관련하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앞부분에서도 얘기가 됐었던 것처럼 이제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검토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향후 배터리 산업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 미드스트림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 미드스트림이라고 하면은 이 올려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원자재 이제 추출 이후에 즉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같은 원자재를 추출한 이후에 채굴한 이후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하고 가공하는 부문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양극재, 음극재로 만드는 부문, 그리고 이제 셀을 제조하는 부문, 이렇게 미드스트림을 구성하는데 이 부문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고요. 이를 위해서 원자재 가공과 정제 시설 확보, 그리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도 원자재 조달처가 중국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은 리스크인데요. 향후에 미국 기업들이 침투해 오고 그리고 한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을 키워나가겠다라는 의지도 명확히 드러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를 창출해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에게서는 입장에서는 전방 시장이 확장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보고서는 서플라이 체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업스트림, 원자재 채굴이죠. 그리고 이제 미드스트림, 원자재 가공하고 셀을 생산하는 미드스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팩과 전기차 생산 그리고 리사이클을 하는 다운스트림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특히 이 원자재를 가공하고 정제하는 미드스트림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중국의 경우를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사례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도 원자재 매장량은 제한적이거든요. 원자재 매장량은 크게 한두 가지 소재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이 가공과 정제 세그먼트를 선점함으로 인해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전반적으로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것이 향후에 전기차 판매 그리고 이제 이 리사이클링 같은 다운스트림에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광물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업스트림을 구성하는 광물 자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광물 세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은 중요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은 말 그대로 이 광물이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하냐 여부고요. 특히 이게 이제 향후에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른 소재로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목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지속 가능성하고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코발트가 워낙 비싸니까 망간으로 대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향후에 배터리 성능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물질로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도 이제 주요 광물을 선정하는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 기준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리튬 중요하다. 그리고 고순도 니켈 중요하다. 코발트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보고서에서 언급이 됐던 내용이고요. 특히나 이제 코발트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발트는 이제 콩고의 전체 글로벌 매장량의 50%가 매장되어 있고 중국과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시나리오를 세워서 시나리오별로 이게 어느 정도 광물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 있는지 제시를 했는데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20%일 때 그리고 전체 다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광물 자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비교를 해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그래프는 채굴량 기준입니다. 매장량이 아니라 한 해에 채굴이 되는 기준으로 이제 기준점을 삼아서요. 그걸 100으로 두고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20% 됐을 때는 글로벌 연간 채굴량에서 코발트는 한 23% 비중을 차지하고요. 니켈은 25%, 리튬은 49%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전기차가 100% 다,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가 모두 100% 전기차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리 연간 채굴되는 코발트, 니켈, 리튬 생산량으로는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모두 다 이제 100%를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연간 채굴량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매장량 기준으로 보면 여유는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매장량을 100으로 두고 보면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20% 됐을 때는 코발트가 그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가 되지 않고요. 이제 그 이외에 니켈이 0.3% 그리고 리튬이 0.2%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100%대까지 올라갔을 때도 코발트, 니켈 모두 2% 내외, 리튬은 1% 내외이기 때문에 매장량 기준으로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광물별로 살펴보면요. 지금 그 첫 번째 주요 광물로 제시되는 게 니켈입니다. 니켈은 현재 글로벌 매장량이 9,400만 톤 정도 되고요. 인도네시아와 호주에 각각 2천만 톤, 그리고 브라질에 1,600만 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발트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국가별로 이제 매장되어 있는 분포도가 나름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간쯤에 적어 놓은 것처럼 우방국으로부터의 수요가 이 수입 비중이 높다라는 점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니켈 수요의 68%가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핀란드로부터 수입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방국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는 좀 낮다라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요 광물로 제시된 게 리튬인데요. 리튬 이온 전지라는 말에서 배터리 리튬 이온 전지라는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리튬은 다른 소재로는 대체가 불가능하고요. 애초에 이제 리튬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가별 매장 비중을 보면 칠레의 글로벌 매장량이 한 44%가 매장돼 있고요. 호주의 22%, 그리고 아르헨티나 9% 순입니다. 근데 이제 생산량 기준으로는 호주가 글로벌 최대 생산국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호주는 우방이라서 좀 안심할 수가 있겠지만 호주에서 생산되는 리튬 생산량의 89%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이 또 이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로 지적이 됐고, 이 부분은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리스크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요 광물로 제시가 된 게 코발트고요. 코발트의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글로벌 매장량의 50%가 콩고에 집중이 되어 있고, 콩고는 채굴 환경이라든지 노동 환경이 국제 가능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점이 리스크다라는 점으로 언급이 됐고요. 특히나 중국과 가까운 국가죠. 그래서 중국이 이 콩고의 그 광산 채굴 과정에 막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지금 글로벌 매장량의 50%가 콩고에 있고요. 20%가 호주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정제 코발트의 52%가 배터리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매장량은 코발트의 50%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 채굴되는 양 기준으로 보면 호주가 사실 그 코발트를 채굴하는 그 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리 채굴되는 코발트의 70%가 콩고에서 추출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추출된 코발트의 84%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 또 역시 서플라이 체인의 리스크로 지목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은 코발트 매장량은 8만 톤 정도 되는데요. 미국이 지금 6만 톤 정도 되거든요. 사실 매장량은 큰 차이가 없는데 정제 시설 점유율은 중국이 72%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코발트 정제 시설의 72%가 중국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이제 매장지인 콩고에서 코발트가 추출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코발트 시장을 보면서 미국이 코발트 시장이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단순히 R&D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제 중국이 콩고와 이 협력을 강화했던 것처럼 이 업스트림의 리스크를 해소시키고 업스트림의 리스크를 좀 해지하려면 외교 활동 그리고 환경 활동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스트림에서는 이런 이제 주요 광물 자원들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가 언급이 됐고요. 이 부분들은 한국 입장에서도 똑같은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로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강조가 된 게 배터리 리사이클링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코발트, 리튬, 니켈 부족한데 배터리 완제품이 이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부족한 원자재 리사이클링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방식에 대한 부분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좀 스킵을 하고요. 요 수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한국 입장에서도 좀 이제 향후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육성하려면 먼저 필요한 게 배터리 수집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터리를 잘 모아놔야 이걸 가지고 리사이클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작년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이걸 이제 지자체에서 수집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가 이후에는 이걸 이제 민간 사업자가 수집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이 됐는데, 미국은 관련된 규정 자체가 확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이 된 게 뭐냐면, 미국은 지금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이 그대로 차 소유주에게 있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배터리가 그냥 가라지에 있다, 차고에 있고 집에 방치돼 있다. 반면에 유럽은 배터리에 대해서 OEM이 적절히 처리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차량을 판매한 이후에도 OEM은 전기차 중에 배터리에 대한 일부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향후에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규정 근거인데,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이 전기차를 구매해서 이후에 이제 중고차로도 판매할 권리가 있는 이 차 소유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배터리 리스 모델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팔 때 배터리는 빼고 전기차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는 리스료를 받는 거고요. 실제 미국 전기버스 산업은 이러한 산업이 지금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이 되고 있고, 한국 역시 최근에 LG화학과 현대차 그리고 택시 사업자가 이런 모델을 이제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이 이제 향후에 커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배터리 이 리사이클링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주요 과제로 제시가 된 게 운송 비용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비용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운송 비용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성장을 좀 제한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운송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유해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글로벌리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이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그 해결책으로 유해 물질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향은 기술 개발 통해서 유해 물질의 그 포함 비율을 낮추는 것이겠죠. 이런 이제 개선책이 제시가 됐고요. 참고로 이제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 중국 CATL이나 BYD가 많이 생산하는 것이죠. 참고로 지금 BYD 같은 경우는 전체 배터리 생산량의 한 70%가 이 인산철 배터리고요. CATL은 한 40% 정도 되는데, 이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점을 한 섹터를 따로 떼어내서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업스트림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스트림까지도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미드스트림 내에서의 이슈만 따로 떼어내어서 보면 이제 소재 업체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해당 소재, 이제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소재 하면은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액, 분리막인데요. 강조된 것은 뭐 간단합니다. 해당 소재를 생산하는 국가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업체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해당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업체들이라고 하면은 한국, 일본, 중국인데,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서 짓는 것을 독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리는 만무할 거고요. 당연히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스트림의 또 한 축에 이제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된 2025년 배터리 수요가 한 2,500기가 정도로 제시가 됐습니다. 근거는 블룸버그 자료를 근거로 삼았고요. 이제 2025년에 대략 2,500기가 시장이 열릴 텐데, 그 시기에 예상되는 미국 내의 그 공장 규모가 한 220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투자가 필수적이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 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와 전구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로 지목이 됐습니다. 셀은 지금 글로벌 배터리 셀 캐파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10% 되니까 셀과 전기차 간의 차이는 크진 않은데, 소재 시장은 미국 점유율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소재 업체들에 대한 이 미국 현지 공장 투자를 계속해서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업체들 중에서는 양극재, 음극재 생산하는 업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국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업체들에 대한 미국 내 투자를 계속해서 독려할 가능성이 높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를 위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이제 셀 쪽만 보면 지금 언급이 된 게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됐었던 그 이제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의 현지 투자가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한 5조 원 정도의 투자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SK이노베이션도 포드와 합작사 투자에 6조 원 투자를 발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해당 업체들 많이 보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제 지금 공격적으로 굉장히 논의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한국 배터리 3사 모두 미국 내에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언급이 된 게 그 이제 수출 수입 현황인데요. 한국이 2018년부터 19년까지는 미국
향 배터리 최대 수출국이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19년까지는 미국이 배터리 수입할 때 한국으로부터 제일 많이 사왔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2020년부터는 유럽의 수출이 유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이제 한국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꼭 한국 업체들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약해졌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 투자가 다 유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지금 배터리 최대 캐파는 다 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의 유럽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해석이고요.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은 지금 이제 기본 관세 3.4% 그리고 추가 관세 25% 합산해서 28.4%가 중국 배터리 셀, 코발트, 니켈, 리튬에 적용되는 관세율이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미 FTA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배터리 수출 품목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위험 요인을 제시를 했는데, 결론은 이제 중국이 너무 위협적이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번에 나와 있는 해외 의존도를 보시면 연간 글로벌 생산량 중에 한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60%를 넘는 소재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 왼쪽이 생산량입니다. 마이닝 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 소재가 리튬, 코발트, 흑연입니다. 리튬은 호주가 60%를 차지하고요. 코발트는 콩고가 70%, 흑연은 중국이 6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이제 일단 코발트랑 흑연은 그래서 콩고 중국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리스크고요. 그리고 호주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산량이 호주가 60%니까 전통적인 우방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이거를 이제 채굴해서 정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제 시설 보면 역시 정제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리튬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60%를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호주에서 생산되는 리튬의 80% 이상이 중국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리스크고요. 코발트도 지금 중국에서 72%를 정제 가공하고 있습니다. 니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1위 국가가 21%인 러시아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역시 또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위협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을 이제 위험 요인으로 제시를 했고요. 참고로 이제 중국 보조금도 위험 요인들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됐는데, 이 중국 보조금은 뭐 과거에 LCD 산업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고 중국 업체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게 지금까지 집행해온 보조금 규모가 110조 원 이상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었고요. 이들은 당연히 이제 중국 업체들에게만 집중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들이 해외에서 경쟁하는 데 도움을 주고, 반대로는 해외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경쟁할 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중국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미국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는 리스크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뭐 한국도 이해관계를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에서는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상황도 좀 디테일하게 언급이 됐는데요. 요 그래프 하나만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요약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업스트림, 이제 뭐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이런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서 요거를 이제 추출하는 그 업스트림의 시장 점유율만 보면, 마이닝 시장의 점유율만 보면 중국이 23%예요. 그래서 뭐 적지는 않습니다만 뭐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미드스트림으로 넘어오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미드스트림은 이제 요 정제, 그리고 가공, 그리고 이제 양극재, 음극재 생산,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도 사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이제 다운스트림으로 요 그래프에서는 따로 구분을 했는데요. 어쨌든 배터리 제조하는 것까지 보면 지금 미드스트림에서는 이 케미칼 리파이닝, 정제 가공하는 쪽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80%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는 중국의 점유율이 66%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그 리튬이온 배터리 셀
중국 점유율이 73%라고 제시가 됐는데,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시각차가 좀 있을 것 같죠. 이 시장 조사기관 데이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중국이 높긴 합니다만 한 4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조금 뭐 높게 나타난 것 같은데, 일단은 역시 여기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시장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앞부분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 이제 전고체 전지 개발을 통해서 전반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R&D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주요 이제 정책 제언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수요 촉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크다라고 했고, 자체적인 공급망 확보 그리고 그 협력 강화를 언급을 했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터리 업체들 미국 내에서 배터리 공장 지어라라고 하려면 미국 내에 수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구축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촉진해야 된다라는 점이 첫 번째 제언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수요를 450기가를 창출해 내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이를 위해서 일단은 이제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 차량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연방정부 차량 64만 대, 그리고 주정부 차량 200만 대, 그래서 총 260만 대를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200기가 중후반에 배터리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스쿨버스 바꾸는 거죠. 지금 스쿨버스가 52%가 디젤 차량인데 이거를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촉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보조금이죠. 근데 지금 미국 보조금 방식이 세금 환급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딱 살 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그 이제 좀 그 소구할 수 있는 부분 강도가 좀 약한데, 그래서 이제 제시가 된 게 판매 시점에 보조금 주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판매 시점에 바로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했을 때 소비자들의 소비가 촉진된다라는 점이 언급이 됐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요가 촉진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공급망 강화가 같이 언급이 됐고요. 이 부분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수요 증가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시장 커질 거고 한데, 이제 중국의 점유율이 너무 높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가까운 국가의 점유율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다라는 점이 지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신뢰할 만한 환경과 노동 기준이 확립된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인력 육성이 같이 언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업체들에게 주는 함의를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 입장에서도 업스트림 조달처 다변화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이 주요 원자재 시장 장악하고 있고, 과거 휘토류 산업 수출 제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원 무기화는 항상 리스크 상수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공급망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셀과 소재 업체들이 JV를 같이 설립을 하거나 광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전방 시장이 확대된다는 점은 뭐 분명한 수혜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3대 자동차 시장이 중국, 유럽, 미국인데,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유럽 내에서 한국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유럽은 한국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이제 미국이 열리는데, 미국은 이제 전기차 침투율 아직 2%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본격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근데 이제 제한될 거라는 말이죠. 지금 글로벌 상위 6개 업체, 이제 글로벌 셀메이커 시장 점유율 상위 6개 업체가 중국 2개사, CATL, BYD, 그리고 한국 배터리 3사,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인데요. 이 6개 업체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합산을 해보면 90%입니다. 그래서 6개가 사실상 다 가져가고 있는데, 가장 이제 이 점유율이 높은 CATL, 그리고 이제 4위권 업체인 BYD가 미국 내에서 의미 있게 점유율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3사랑 파나소닉인데,
파나소닉은 지금 도요타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내에 현지 공장 짓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꼭 우리나라 업체들이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한국 3사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업체들에게 이 기회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소재 업체들도 그런 과정에서 같이 이제 투자를 미국에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여기는 간략하게 써놨지만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대출과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언급들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대출 지원 그리고 텍스 크레딧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이제 이 3대 전기차 자동차 시장 중 한 곳이 이제 열리는데, 거기에 최대 경쟁자인 중국 기업들의 시장 침투가 제한적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세제 혜택과 대출 지원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함의가 수직 계열화인데요. 지금 보고서에도 언급된 것처럼 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최대 화두는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 내에서 원자재 조달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광물 자원부터 해서 배터리 패키징까지 수직 계열화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이거는 꼭 국가별 공급망뿐만이 아니라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이러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 업체들이 굉장히 시장 내에서 큰 기회를 가져갈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주가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런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촉박해서 좀 간략하게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 부분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현수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성준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신영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일단 강의 잘 들었고요. 그 배터리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제 한국 3사 대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이제 부품 원자재 이제 중소기업들도 이동을 할 텐데, 만약에 중국에서 이미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그 기지를 뭐 미국에 움직인다고 할 때, 그때 중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어떤 뭐 보복 정치 같은 거를 펼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중국에 이미 공장을 설립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네네.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서 미국으로 이제 뭐 LG나 아니면 SK랑 같이 움직이면 모르겠는데, 이미 예,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동을 하고 싶으면 네, 중국에서 이제 가령 이번에 반외국 제재법 같은 것도 발의했고, 그래서 네. 이런 그 대중 제재에 참여한다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수출 통제라든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게 이제 기업들끼리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정부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재계와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큰 그림 하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이러한 리스크가 계속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한 4년간 보면 배터리 셀 메이커들도 마찬가지고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쪽의 증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집행해 오기는 했었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제 주요 투자는 대부분 이제 유럽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다만 이제 물론 이제 중국 투자도 일부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리스크에는 분명히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때 중국 내에 투자를 진행하기보다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투자를 진행해 나가는데, 이미 기투자한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개별 기업이 어떻게 혼자 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탑다운 관점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이 있어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모두 자동차 관련성이 높은데 이번 미국의 공급망 강화 전략이 한국의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양팽 연구원님께서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김현수 연구원님도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 강화 전략이 한국의
또 이제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배터리 쪽에서 한국 업체들에게 이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한국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원자재 조달 리스크가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점은 이 한국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을 할 때 그동안은 이제 대부분의 배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왔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8대2 정도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비중이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비중이 또 훨씬 높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안정적인 소싱이 중요한데, 이제 요 주요 두 개사가 그 배터리를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 주요 두 개사가 미국 내에서 배터리 이제 그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원자재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또 해소가 되는 국면이라고 하면은 한국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 배터리 조달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들기를 해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이 보면 이제 미중 간의 역학구도 속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배터리를 소재를 얻고 또 제조하는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그런 의존 관계에 있는데 거기서 중간적인 입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해야 될지 좀 정확하게 좀 방안을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일단 뭐 제 쪽에서 이제 이제 워낙 큰 이제 담론이니까요. 뭐 이제 뭐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내용은 이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분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 같은데, 일단 배터리 산업만 보면 어, 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업체들 육성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서플라이 체인 역시 이들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집중하는 형태로 지금 성장을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내에서 배터리 시장 점유율 경쟁을 한다라던가 소재 경쟁을 하면서 출혈 경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선제적으로 유럽에 먼저 나갔고, 이미 또 더 계속해서 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이번에 좀 기회가 생기는 과정에서 미국의 선제적인 시장 침투,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Q&A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유럽도 역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배터리 소재 업체 입장에서 기설립 또는 투자된 공장에서 제조된 소재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향후 일정 부분 리스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 역시 김현수 연구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유럽은 조금 더 이제 먼저 움직였죠. 그래서 배터리 공급망 강화하고 있고요. 이제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지금 유럽에 공장 갖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솔루스 첨단 소재나 그리고 이제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뭐 기타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이 현지에서 유럽에서 제조된 소재를 미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뭐 미국과 유럽 간의 교역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유럽이 자체 역내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뭐 수출을 규제한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유럽과 미국 간의 수출이 이제 규제가 강하게 일어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요. 이제 유럽의 배터리 소재, 유럽에 이제 그러니까 질문 답변을 드리면, 유럽에 공장 설립한 배터리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 미국에 수출하는데 리스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매우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발표 자료는 저희 무역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세미나 이후에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발표 그 동영상도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 그 무역협회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세 분의 연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